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병원에서 류마티스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 강병주라고 합니다.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식도 많으시고 술 약속도 많으실 텐데요. 꼭 그러다 보면은 한두 분씩 통풍 환자분이 같이 술자리를 하거나 혹은 뭐 주변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통풍 환자 중에 통풍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한 절반 정도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을 좀 오해를 좀 풀어 드리고 통풍 환자분들이 잘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전체 통풍 환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2-3년 정도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단하시는 걸로 연구 결과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통풍이란 질환이 참 오해도 많고 잘 치료를 받으면 통풍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중단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되게 고통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선 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굳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건강검진에서 요산이 높다고 들었다. 그런데 특별히 뭐 이제까지 증상은 없었는데 이것을 통풍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통풍이 1년에 한 두세 번씩 생기는데 아플 때만 약을 복용하면서 잘 왔다. 그러니 나는 굳이 뭐 매일마다 먹는 통풍약을 복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꼭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통풍 환자인데 요산이 높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요산이 높을 때만 약을 복용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약을 드시면서 혈액 검사는 필요 없이 약만 복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통풍은 약을 드시면서 완전히 치료가 통풍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절대 치료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풍 치료 초기에 통풍의 재발이 잘 생깁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나는 이 약이 내 몸에 맞지 않아. 나는 통풍에서 치료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이 강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풍이랑 병은 먹는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먹는 것만 잘 조절하면은 나는 통풍을 고칠 수 있어. 물론 이제 소수의 분들은 가능하시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좀 힘드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술 마실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맥주는 안 되지만 소주는 괜찮다. 혹은 뭐 특정 술, 위스키는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꼭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풍이란 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서 가장 잘 정의하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그 글을 따왔습니다. 통풍은 퓨린 대사의 이상으로 요산 나트륨이 침착하고 이로 인해 관절염이 발생하는 대사 이상과 염증의 교차점에 있는 전신적인 만성 대사 질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관절 질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신의 만성 대사 질환이라고 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몸속의 요산 결정이 침착이 돼 가지고 특히 이제 관절에 침착이 되면서 특징적인 우리가 통풍 발작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심한 통증과 퉁퉁 붓는 그런 관절염의 주 증상으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옛날 사람들도 이 통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레가 자기 발을 파먹는, 근데 보시면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죠. 이 통풍 결절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볼까요? 이 사람 보면 술을 마시고 있고 얼굴 보면은 약간 얼굴이 입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중풍이 온 것 같죠? 그리고 발의 경우에도 너무 아파 가지고 붕대를 감고 있고 발에 푹신한 것을 대지 않으면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발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보시면 말을 타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마를 타고 올라와서 말을 타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도 잘 보면 발 쪽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통풍이란 질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해지면 통풍이란 병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관절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계속해서 관절이 부어 있고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통풍의 원인인 요산은 왜 증가되는가? 아마 이렇게 건강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산이란 물질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 음식물에 있는 퓨린, 사실 DNA의 산물이죠. DNA에서 있는 퓨린이란 물질을 대사를 잘 못해서 우리 몸에서 요산이 증가되고 그 퓨린의 대사 산물인 요산이 증가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요산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통풍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음식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술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가지만 만성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비만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음식 습관이 잘못되고 그게 비만으로 연결되고 그게 다시 요산이 증가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요산이 배설되는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시 요산이 증가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음주 등의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 비만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네이처 리뷰 류마톨로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리뷰 논문에서도 퓨린이 많은 음식보다도 비만이 2배 이상 더 중요하다고 제시할 정도로 비만은 굉장히 중요한 요산 증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통풍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최근에 한국의 통풍 환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에 통풍 환자는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젊은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젊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음식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같이 통풍 환자가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통풍이 처음에 발생하고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아파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풍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흔히 건강검진에서 요산이 높다고 이게 알게 되고, 하지만 관절 증상은 없었던 요산이 높다 하면 한 7 이상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듣고, 아, 나는 통풍인가? 통풍 수치가 높다고 하던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발이 아프면서 이렇게 발이 땡땡 붓고 벌겋게 되면서 누가 봐도 아픈 그런 통풍 발작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멀쩡해집니다. 약을 치료받으면 좀 빨리 좋아지고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아도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 알아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멀쩡하게 지냅니다. 발이 이렇게 완전히 정상화돼서. 그러다가 1년 혹은 2년, 그리고 혹은 어떤 분들은 평생 안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재발 빈도가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차 자주 생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통풍이 왔다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그러면서 조금씩 아프다가 그 통증이 통풍과 통풍 사이에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서서히 아파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보통 이렇게 요산이 관절에 많이 쌓여서 만성 통풍 결절이라고 부르는 관절의 변형이 오면서 이 부분에 만성 관절염, 꼭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옛날 그림에서 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먼저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말 그대로 통풍 증상이 없이 요산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뭐 요산 수치 6.8 혹은 뭐 7.0 이상을 요산이 높다, 고요산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수치를 정한 이유는 이 수치 이상에서는 요산이 결정화된다고 합니다. 꼭 소금물을 팔팔팔 끓이면은 어느 순간 결정이 생기듯이 이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아직 통풍 발작이 없는, 그러니까 통풍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중에 전부 다 통풍이 되는 게 아니라 20% 정도 사람만 통풍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특별히 이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신장내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요산이 9 이상일 때 굉장히 높은 분들은 알로피린을 투약하는 게 어떨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논란거리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좋은 연구가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좀 결론적인 좋은 이제 결론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산이 높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당뇨 등 대사성 질환이 동반돼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산이 높다는 것을 그냥 통풍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 이제 성인병 오기 시작했구나. 이제 나 진짜 신경 써서 내 몸 관리해야겠구나.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좀 식사도 이제부터 좀 건강한 식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겠구나. 동반질환 조절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고혈압이나 고지혈 같은 동반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통풍 관절염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혹은 새벽에 서서히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통증이 옵니다. 어떤 여성분은 저한테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풍이란 이름 자체가 바람만 불어도 아파서 그래서 통풍이라고 불리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통증이 생기는데 대부분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에 첫 번째 통풍 발작이 생깁니다. 이때 진단을 위해서 관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면은 요산 결정이 관찰되기도 하지만 한 절반 정도밖에 관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지 않아도 1, 2주 혹은 2, 3주 지나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초기에는 1년에 뭐 1, 2회 정도 이렇게 재발을 하는데 문제는 점점 자주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급성 통풍 발작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엄청 아파 보이시죠? 그죠? 빨갛게 되고 땡땡 붓고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보통 응급실 많이 가십니다. 처음에 이 통증을 겪으면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너무 아파서 이제 응급실을 가시거든요. 나중엔 좀 적응이 되시고 그다음에 비상약 통풍 아플 때 통풍이 생겼을 때 드시는 약을 드시기 때문에 잘 넘기시지만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시그널 앞에 선행 신호가 없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빨갛게 되고 퉁퉁 부어 있고 이런 굉장히 아픈 양상의 통풍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발가락,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에 요산 결정이 이렇게 더글더글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꼭 소금 결정 모여 있듯이 여기 보시면 바늘 같은 게 들어 있는데 이 요산 결정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렇게 깨져서 나오면 이렇게 날카로운 딱 봐도 아파 보이는 그런 요산 결정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호중구라든지 염증 세포들이 이거를 이놈은 공격해야 돼 이러면서 염증 물질을 확 뿜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염증 세포도 열심히 증폭되면서 염증 반응을 확 일으키는데 그 염증이 정말 증폭이라고 부를 만큼 점점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 그런 염증 과정을 겪습니다. 그럼 이런 급성 통풍 발작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은 뭐가 있을까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술이라고 할 수 있죠. 요산 수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갑자기 감소될 때 통풍 발작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요산이 증가되면 우리 몸에서 요산 결정이 고농도가 됐으니까 요산 결정이 생기는 건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되는 게 술, 과식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요산이 떨어질 때도 이게 왜 생기냐 약간 궁금해 하실 텐데 요산이 감소되면은 아까 그 덩어리를 이루고 있던 요산 결정들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조각조각 나는 그 요산 결정들이 우리 몸의 염증 세포와 만나게 되면서 그것이 급속도로 염증이 증폭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게 됐을 때 통풍 환자들이 오히려 통풍 발작이 생기는 그런 경험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통풍 발작이 있을 때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보면 요산이 정상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요산이 정상인데 통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분들 한 달, 두 달 뒤에 혈액 검사해 보시면 요산이 다시 높은 상태로 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이 떨어질 때도 통풍 발작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통풍의 치료약, 나중에 요산을 낮추는 약이라고 설명드릴 알로프리놀, 페북소스텟 같은 그런 요산 형성 억제제를 썼을 때 초기에 요산 감소로 인한 통풍 발작이 오히려 유발되기도 합니다. 뒤에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이 시기에 통풍 발작은 어떻게 보면 통풍 치료의 자연스러운 경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절대 이 약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통풍 발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당연히 저희가 적절하게 급성 통풍 발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풍 발작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얼른 약을 드시면서 그 통풍을 쉽게, 통풍 발작을 아주 부드럽게 넘길 수 있게끔 약을 잘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급성 통풍이 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통풍과 통풍 사이에 아주 멀쩡한, 아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통풍 관련해서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젊은 환자분이 나는 어차피 1년에 한 2번 정도 통풍이 생기니까 그 사이에는 멀쩡한데 굳이 약을 먹어야 되냐? 어차피 통풍 올 때 그때만 약 먹으면 되지.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이제 뒤에 이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얘기할 만큼 통풍과 통풍 사이에는 완전히 증상이 없는 정상인과 똑같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통풍 발작이 반복됨에 따라서 서서히 통풍 발작 횟수가 점점 자주 생기게 됩니다. 빈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속 기간도 늘어나고 점점 우리 몸에 요산이 쌓여서 누적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관절에 불룩하니 요산 결정이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엄지발가락 뿌리, 아까 말씀드린 그 제일 잘 생기는 부위에도 생기고 손가락에도 생기고 팔꿈치에도 생기고 무릎이나 뭐 귀 쪽에도 생깁니다. 저희 그 제주도에는 아무래도 안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술을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팔꿈치가 이렇게 요산 결정이 한 요만큼 튀어나오셔가지고 통풍 결절이 이렇게 튀어나오셔가지고 양복을 입을 때 너무 불편해서 수술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발바닥에 요상 통풍 결절이 한 이만하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결국엔 수술하시고 약 잘 드시면서 이제 잘 지내시는 분도 있고 그만큼 통풍에서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심해서 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수년 혹은 10년, 뭐 20년 이렇게 놔뒀을 때 이렇게 통풍 결절이 커져서 결국에는 이 통풍 결절이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그 결과 뼈가 녹아서 관절에 변형이 생기는 그런 형태까지 갑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너무나도 특이한 어떻게 보면 뭐 달걀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 껍질을 보면은 피부를 벗겨보면 이렇게 하얗게 소금 결정이 내려앉아 있듯이 요산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도 그리고 엄지발가락 뿌리에도 이렇게 보시면 관절이 모양이 벌써 변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통풍은 잘 아시다시피 요산 결정이 이렇게 백혈구 안에 있는 것을 관찰을 하면은 확진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풍은 한 통풍 발작 환자의 한 절반 정도밖에 이렇게 전형적인 양상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진단하냐? 아까 말씀드린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고려를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들은 아주 쉽게 진단이 가능하니까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가까운 류마티스내과 방문하셔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치료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통풍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늘로 찌르지 않고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발뼈인 건 대강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연두색으로 이렇게 밝은 컬러로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침착된 요산 결정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색깔 정하기 나름인데 여기는 빨간색으로 정의를 한 건데요. 이렇게 CT에서 요산 결정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보시기에도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일 정도로 이런 데도 있죠.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몸에 이미 요산이 누적돼 있고 결국에는 치료는 아주 간단하죠. 이걸 없애면 통풍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치료 부분에서
그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발가락 아프면 다 통풍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흔하게 오해하시는 게 여성분들 이제 나이가 좀 더 드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불편한 구두 신다 보면은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에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이렇게 관절이 휘는 무지해반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잘 생기시는데 뭐 남자분들도 생기시지만요. 그게 이제 튀어나오니까 통풍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성 통풍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상당히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통풍 결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할 때 칼슘 피로 인상 결정 침착 질환이나 아주 이름이 어려운 이런 것들도 생기고, 상당히 비슷한 질환이 감염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봉화지겸이 생길 때, 연조지겸이라고 적어놨지만 봉화지겸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굉장히 구별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류마티스 쪽에서 진료를 보는 반응관절염, 건성관절염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물지만 굉장히 위중할 수 있는 세균성 관절염도 통풍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건 잘 치료받으면 통풍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통풍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물론 약은 꾸준히 드셔야 되지만, 그렇지만 나는 무슨 병인지 몰라서 계속 고통받고 나중에 관절도 안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기도 하고 심장질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증상 고유산 혈증으로 확인된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 국민으로 따져도 상당수가 이거로 확인이 되시는데, 특히 체중이 좀 있는 분들은, 그리고 마른 비만인 분들도 식이요법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이 어렵다 하더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게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거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어머님들이 해주셨던 그런 밥상의 음식을 골고루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 풍족의 시대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중간 쪽으로 조금 이렇게 당겨 오시면 됩니다. 저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다 맛있는 음식들이죠. 저는 그거를 금지하는 건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서 드시고 평소에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물론 끊으면 좋죠. 네, 그렇지만 10번 드실 거 한 5번, 3번으로 줄이시고, 한 번에 먹을 때도, 한 번에 술 드실 때도 소주 2병 드실 거 혹은 1병 드실 거를 반으로 줄이고, 그러면은 저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통풍을 유발하는 약물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풍이 오는 분들은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들이 많은 분들이세요. 정말 심혈관 질환 위험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통풍뿐만이 아니라 무증상 고유산 혈증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로도 이것과 동반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이런 것들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근경색, 뭐 뇌경색, 뇌출혈 이런 위험들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연하셔야 돼요. 이거는 담배는 아시다시피 줄이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딱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당뇨, 콩팥,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풍이 정말 맞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급성 통풍 관절염은 약만 잘 드시면 아주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에서 동반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산이 증가되는 그 기전이랑 비만,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이죠. 정확하게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당뇨, 고혈압 이것들이 다 세트예요.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한 놈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옵니다, 항상. 예.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옆에 친구들이 오지 않게끔 굉장히 조심하고 그 한 녀석, 온 녀석도 물리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통풍 치료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이 채널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통풍이 온다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것보다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이 더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왔다는 것은 아까 무서운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 있다는 그 시그널로 보시고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통풍은 너무나도 다행히도 너무 효과적인 약이 있어서 약만 잘 드시면 거의 통풍에서 해방이 됩니다. 통풍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풍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풍 발작이 왔을 때 그 통풍 아파서 힘든 그거를 잘 넘기는 그런 치료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것만 치료하고 통풍 괜찮으니까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아주 일부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아까 그 CT에서 보셨듯이 요산이 우리 몸의 관절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거를 없애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어지면 통풍이 이제 안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금물에다가 비유를 했지만 소금물에다가 소금이 이렇게 결정화돼 있을 때 소금을 녹이려면 물을 더 넣으시면 되죠. 한마디로 농도를 낮추면 되죠.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요산 수치를 낮추는 치료, 요산 배출을 촉진하거나 혈중 요산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거나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혈중의 요산 농도를 낮추고 그 결과 우리 몸에 누적된 요산 그 결정들이 서서히 녹아 나오면서 결국에 우리 몸에 쌓여있던 요산 결정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걸 목표로 합니다. 급성 통풍 발작은 그냥 잘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게 콩팥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데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심장질환, 콩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통풍을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통소염제는 의사 선생님과 긴밀한 상의를 하고 쓰시던지 아니면 요새 약국에서도 그냥 살 수 있거든요. 이거 절대 그냥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자기 콩팥과 심장을 망가뜨릴 확률이 상당히 있는 약제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질환이 없는 분들은 또 이것만치 좋은 약제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통소염제를 못 쓸 때는 입으로 드시든지 혹은 저희가 관절 안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던가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콜키신이라는 그런 약들도 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혈중에 있는 요산 농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거를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통풍 발작 때는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급성 통풍 발작 때도 뭐 요산 낮추는 약을 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미국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요청을 했다고 해요. 통풍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왜 요산약을 안 주냐. 그래서 환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제 경험상으로는 요산 낮춘 약을 썼을 때 상당 환자에서 통풍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산을 낮추는 약은 급성 통풍 발작 때는 안 좋다. 그러면은 요산 저하제, 요산을 낮추는 약을 드시던 분들이 통풍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원칙은 혈중의 요산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드시면 되죠. 만약에 여기서 밑에 것만 보고 끊으시면은 요산이 다시 올라가겠죠. 약을 끊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또 통풍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혈중의 요산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키포인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산을 낮추는 약을 드시지 않던 분은 안 드시는 채로, 약을 드시던 분은 드시던 채로 그대로 하면서 급성 통풍 발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드시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풍 발작이 오는 걸 압니다. 본인이. 오늘 올 것 같아. 다음날 아침이면 분명히 아파서 회사 못 가겠구나 딱 하는 분들은 올 것 같아 하면 그때 저희가 미리 급성 통풍 발작 예방약을 치료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얼른 드시면
다음날 아침에 아주 멀쩡하게 회사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류마티스 내과 이렇게 내원을 하시면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 통풍 다 잘 보십니다. 통풍은 아주 기본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오시면은 다 요산을 낮추는 약과 함께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비상시죠. 비상약을 드립니다. 급성 통풍 발작이 생기면 이 약을 잘 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그 약을 그때 잘 드시면 됩니다. 이 복잡한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경구약, 관절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거, 그 다음에 콜키신 이런 약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콜키신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급성 통풍 발작을 치료할 정도 용량이면은 사실 좀 콜키신을 많이 써야 되고 이 경우에는 콜키신의 부작용인 설사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생겨서 가뜩이나 발 아파 죽겠는데 설사 때문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쓰지만 이런 것들을 못 쓰는 상황이면 충분히 쓸 수 있다. 근데 이 콜키신이라는 약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약간 좀 딴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연구가 2개 있었습니다. 콜키신을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에서 하루에 하나를 드셨더니 심근경색이 예방된다 하는 아주 좋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심혈관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던 사람에서 콜키신을 하루에 하나를 드셨더니 처방을 했더니 이 사람들에서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경색, 중풍이죠. 그리고 심장의 시술하는 빈도가 줄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것도 한 20, 30%나. 그런 연구 결과 보고를 해서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심장내과 선생님들도 요 콜키신을 요 심장 질환 예방 목적을 위해서 투약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콜키신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약물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콜키신을 처방 받으시면 내가 이런 약제는 복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약물 농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딴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이제 요산을 낮추는 어떻게 보면은 혈중에 누적된 요산 결정이나 요산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치료를 하는 어떤 환자에서 쓸 것인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만성 통풍 결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요산 결정 때문에 관절이 이미 손상이 온 사람들, 그리고 콩팥에 요산석이 콩팥에 돌 생기는 거 아실 겁니다. 그때 요산 때문에 돌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써라. 그리고 통풍이 1년에 2번 이상 생기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요산을 낮추는 약을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통풍 발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써야 되는 사람을 또 정해놨습니다. 40세 미만인 젊은 환자에서 통풍 발작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평생 써라. 그리고 통풍 발작을 때 혹은 통풍 발작하고 한두 달 뒤에 체크한 요산 수치가 8 이상이다. 그리고 혹은 만성 콩팥 질환, 고혈압, 그 다음에 심장 질환, 심부전 같은 게 있으면 이분들은 통풍 발작이 한 번만 있어도 계속해서 요산 낮추는 약을 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산은 어떤 기준으로 요산 수치를 얼마를 타겟으로 해서 요산 낮추는 약을 써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그 소금물과 똑같습니다. 다시 그 소금물 얘기를 드리면 소금물에 밑에 이제 소금 결정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과포화가 돼가지고 그때 물을 얼마를 더 넣어야지 소금이 녹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그 소금 결정이 다 없어지겠죠. 근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니 6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우리 몸에 누적된 그 요산 결정들이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이드라인들에서 6 미만으로 요산 수치를 낮춰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굉장히 병이 심한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빨리 병을 좀 조절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특정 상황들에서는 5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도 합니다. 고요산 혈중 조절은 치료 기간 측면에서 대부분 평생 약을 드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시고 혹은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체중을 많이 빼신 분들이 있어요. 체중 감량에 성공하신 분들은 저희가 혈액 검사를 쭉 보면서
이 정도면은 유산약을 좀 줄여도 되겠는데 하면은 저희 줄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체중 감량이 굉장히, 저도 이제 살 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상당 기간, 거의 평생이죠. 약을 꾸준하게 드시면서 유산을 낮추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식이요법보다 약물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먹는 거를 엄청 열심히 조절하셔도 사실 유산 수치가 한 1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유산이 8, 9 이러면 유산이 6 미만으로 떨어져야 우리 몸에 누적된 유산들이 녹아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을 드시면 4, 5 이렇게 금방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을 드시는 게 통풍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 안 먹고 먹는 걸로 난 조절해서 치료해 보겠어.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따라오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너무 안 드셔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약을 드시면서 식이 조절도 하시고 건강한 생활도 하시면서 천천히 체중을 빼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 어차피 우리가 통풍 치료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건데,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다음에 통풍은 어 약을 드시면 너무나도 쉽게 통풍의 고통에서 좀 벗어나기가 아주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산 수치는 기본적으로 6 미만으로, 유산 뭐 통풍 완성 결절이 있거나 뭐 특정 경우 5 미만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위해서 유산 형성 억제제인 자일로릭으로 가장 유명한 알로피리놀, 그리고 페브릭으로 가장 유명한 페북소스테트, 이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효과가 좀 부족하면 유산 배출을 좀 늘려주는 어, 유산 배설 촉진제 등을 저희가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약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자일로릭이라는 약은 가끔 가다가 피부에 발진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좀 많은 유전자형이긴 한데 뭐 HLA-B580이라는 유전자로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변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그런 유전자형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환자분들에서 피부 부작용이 좀 잘 생기는데, 혹시나 자일로릭이라는 약, 그러니까 성분은 알로퓨리놀입니다. 이 약을 드시는데 갑자기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 이거는 그 즉시 약을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위에도 임의로 약물을 약의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 예외 상황이에요. 피부에 뭔가 빨갛게 올라온다, 통풍약을 먹었는데, 그거는 그 즉시 약을 끊으시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피부가 다 벗겨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1년에 이것 때문에 한 두세 분 정도 한국에서 꼭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부에 부작용이 생긴다, 그럼 그 즉시 약을 끊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 그리고 바로 병원을 찾아가셔라. 그리고 페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부 부작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일로릭과 더불어서 1차 약제로 페브소스타트 이걸 쓰곤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간혹 이제 간 수치가 좀 오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간이 조금 손상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제 경험상으로는 페북소스테트 쓰고 큰 문제 있었던 환자는 저는 별로 기억에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유선을 낮춰야 된다, 그럴 때는 유리논이라는 벤즈보르마론 성분의 약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통풍 환자들이 치료를 많이 포기하시거든요. 유산을 낮추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쌓여있던 유산이 녹아나오면서 유산 결정들이 깨지죠. 유산이 이게 뭉쳐져 있던 게 깨지면서 조각조각 그 유산 결정이 염증을 유발하기 좋은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통풍 발작이 통풍 치료 초기에, 유산을 낮춘 초기에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유산을 낮추는 게 급성 통풍 발작의 유발 요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통풍 발작이 생기면 에이, 난 통풍 약발 안 받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네, 치료 안 되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통풍 치료의 자연스러운 경과 과정 중에 하나고,
약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요산이 낮춰졌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현상이다. 그 말씀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2-3년 지나면은 우리 몸에 요산이 얼추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통풍 발작이 잘 안 생겨요. 아, 그럼 나는 이제 '통풍 다 나았나 보다.' 하고 약을 끊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맨날 약 복용하시기 좀 귀찮으시잖아요. 그 마음은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을 끊으시는 순간 다시 요산 수치는 올라가게 되고 차곡차곡 우리 몸에 또 요산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몇 년 지나면 또 통풍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원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원래는 아시다시피 아침에 식사하시고 드시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걸 자꾸 까먹으신다, 잊어버리신다. 혹은 나는 아침 식사 안 해서 약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차라리 항상 자기가 루틴하게 이 시간에 약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있죠. 예를 들면 나는 11시에 항상 회사에서 잠깐 뭐 쉬는 시간을 가져. 그러면 그 시간에 그냥 드시는 거죠. 식사 상관없이. 이 약은 뭐 식전 식후 드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약을 안 드시는 것보다 그냥 잊지 않고 이 약을 꾸준하게 드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훨씬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약만 잘 드시면 통풍의 고통에서 거의 해방이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관심 많으신 거 술이죠. 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술이 다 안 좋다. 그냥 안 좋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권위 있는 논문에서 술을 마셨을 때 요산이 올라가는데 어떤 술이 더 많이 올라가냐, 그 논문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남자에서는 요 정도 올라가고 여자에서는 더 올라간다. 보통 이제 술이 여자한테 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체구도 작고 뭐 간 분해 대사능도 좀 간에서 알코올 대사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고요. 술이 이제 술 중에 맥주가 좀 상위권인데 위스키가 1등입니다. 그리고 와인, 뭐 소주, 사케. 물론 이게 일본에서 연구한 거긴 한데요. 예, 우리나라 소주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 일본 소주인 것 같습니다. 이때 연구를 했을 때 동일 양의 알코올을 맞추려고 맥주 500cc 그리고 사케 167cc 그리고 소주 100cc 그리고 와인은 208cc 그리고 위스키는 62.5cc를 가지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고 결론적으로 술은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번 드실 거 5번만 드시고 3번만 드시고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드시는 양도 가능하면 좀 적게 드시고 그러면 건강에 무지하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술을 드시면 아주 얇은 면도칼로 자기의 뇌를 이렇게 싹싹 잘라내는 그런 효과라고, 그만큼 뇌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술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하지만 또 뭐 저도 술을 먹지만 아예 안 드실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술을 한번 먹었어. 난 통풍 치료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적게 드시면 됩니다. 적게. 그거를 최대한 안 드시고 적게 드시고 그쪽으로 가시고 담배는 무조건 끊으시고 그건 단호합니다. 저는. 담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음식. 유산 높이는 음식들이 사실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음식들 다 좋아하고요. 그래서 차마 저는 환자분들한테 드시지 말라는 얘기를 못하는 게 이거를 드심으로 인해서 본인이 나는 통풍 치료에서 뭔가 룰을 어겼어 라는 자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도 안 드시게 되는 그런 거를 전 걱정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음식을 드시되 좀 덜 드시고 그 다음에 야채나 이런 것들을 드심으로 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하셔라. 건강한 식사. 그렇게 하시면서 약을 잘 드시면 된다. 왜냐하면 음식 조절을 되게 열심히 하셔도 유산이 1 정도 떨어지는데 약 잘 드시면 5, 6 떨어뜨리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뭐 심근경색, 중풍 이런 걸 예방하면서 건강한 삶을 사시는 게 중요하지 통풍은 약 드시면 해결이 된다. 그러니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렀던 뭐 고혈압, 뭐 인슐린 저항성 당뇨, 이상지질 혈증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치료받으시고 하는 게 중요하고 통풍이 있다는 얘기는 혹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있다는 것은
이런 대사증후군이 따라오겠구나. 이거를 생각하시고 같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체중 조절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통풍나베라고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근에 뵀던 어떤 분은 자기가 고등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통풍이 있다고 하니까 와이프분이 10년 동안 고등어를 한 번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저는 행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등어 조금 드시면 되죠. 뭐 한 마리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드시고 맛있게 잘 드시면 되죠. 그리고 차라리 약을 잘 드셔라. 그게 저는 더, 물론 안 드실 수 있고 줄일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음식보다는 약이 더 중요하다. 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통풍은 사회가 발달할수록 음식이 풍요해지니까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특히 이제 뭐 과당 같은 거 있죠. 예. 그 요새 뭐 시럽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라든지 그런 흔히 말하는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죠. 생활 습관. 우리가 많이 앉아 있고 운동 안 하고 많이 안 걷고, 건강검진에서는 요산이 높다고 통풍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절 증상이 없으면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고, 그냥 관절이 조금 아프다고 통풍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땡땡 붓고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큰 통증이 오는 그런 것들이 통풍 발작이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에서는 현재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 모두 통풍은 아니고 전형적인 그 양상이 있을 때 통풍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양상을 종합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제대로 치료받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 방문하셔가지고 진료 보시면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통풍은 아주 잘 진단하시고 아주 잘 치료하십니다. 정말 어느 선생님이나 다 잘 보시기 때문에 가까이서 치료받으시면 통풍에서 거의 통풍의 고통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정기적으로 요산 농도를 체크하면서 관련 질환,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이상질환 혈증, 이런 질환을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병은 통풍보다 심근경색, 그리고 중풍이죠. 그런 걸 예방하는 그런 게 중요하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면서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산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낮추면 이 요산이 낮음으로 인해서 너무 낮으면 퇴행성 뇌질환, 그러니까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같은 것이 더 잘 생긴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한 4에서 6 사이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만성 통풍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동반 질환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통풍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통풍이 아니죠. 통풍 전 단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요산 형성 억제제가 필요한 경우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시면 이거는 거의 평생 드셔야 된다. 왜냐하면 끊으면 다시 요산이 올라가서 다시 통풍이 어느 순간 생긴다. 혈청 요산이 검사받다 보면은 약을 잘 드시면서 검사받다 보면 요산이 낮습니다. 그럼 이때 나 이제 요산 낮으니까 끊으면 되겠지 하지만 고혈압 약이랑 똑같이 약을 끊는 순간 며칠 이내로 요산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드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약물 부작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시면 한 2, 3년, 길어도 4, 5년이면 거의 우리 몸에 누적된 요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됩니다. 다 배출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통풍의 고통에서 거의 해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은 계속 유지하시면 약은 드시지만 통풍은 안 생기는 그런 아주 좋은 경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치료 초기에 요산을 낮추는 약 처방하는 초기에 통풍이 재발할 수 있고, 그것은 통풍 치료의 과정이다. 그리고 음식 조절만으로는 치료가 상당히 힘드니까 약을 잘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술은 안 좋으니까 줄이시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거 마지막 좀 다른 얘기인데 꿀팁인데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신데 알약이 좀 큰 거 드실 때 목에 걸려서 힘들어하세요. 이거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물을 한 2-3 모금 정도 드세요. 그리고 나서 약을 드시고 물을 다시 드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식도가 아침에 일어나서 약 드시는 분들 보면은 식도가 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 가지고. 그때 알약이 들어가면은 식도를 긁고 내려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이 아프신 건데 물을 먼저 두세 모금 드셔서 이렇게 싹 식도를 촉촉하게 적셔 놓고 이렇게 한번 늘려 놓으면 약을 드실 때 훨씬 편하십니다. 그래서 약 드시기 전에 먼저 물 드시고 그다음에 약 먹고 다시 물 드시고 그러면은 아주 좀 편하게 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이렇게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통풍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제발 통풍 치료 잘 받으시고 통풍의 고통에서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 잘 드시면 콩팥 기능도 좋아지고요. 심장 질환도 심근경색이나 중풍 같은 것도 예방된다는 연구들이 있으니까 통풍뿐만이 아니라 콩팥이나 뇌 그리고 심장을 위해서도 약을 꼭 잘 드시길 권해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